9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올해 독감 접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61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 돌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투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서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 현재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고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이후까지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불법 집회는 반사회적 범죄로 어떠한 관용도 없다면서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1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안심하긴 이르지만 슬슬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인한 감소세를 굳히는 흐름인데요. 국내 지역 발생이 51명, 이 중에 수도권에서 36명, 비수도권에서 15명입니다. 수도권 발생 환자도 이틀째 5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대체로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자, 서울에서는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역삼역 인근에 있는 KT 원큐 통신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13명으로 늘었고요. 그 옆에 주상복합 건물인 대우 디오빌 플러스 관련 확진자도 그제 14명에서 오늘 39명까지 늘었습니다. 새로 확진된 게 아니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던 기존 확진자가 이 건물 사례로 다시 묶이게 된 겁니다. 또 선릉역 인근의 신도 벤처타워 빌딩인데요. 9층과 10층의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총 32명이 확진입니다. 자, 이처럼 2호선 강남라인,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일대에서 지금까지 최소 11개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400명 가까이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인 경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콜센터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도 또 상당수 그 강남 지역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다음으로는 부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연제구의 다단계 업체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학생들을 불안케 했던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고요. 접촉자 규모도 1000명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부산 북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앞선 자가격리 기간 지침을 어긴 채 사흘간 전남 순천의 장례식장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방역당국은 두 가지 위험 요인,
추석과 독감을 어떻게 무사히 넘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무리 조여도 추석엔 이동량이 늘 것이고 그 즈음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면 두 가지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코로나는 없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습니다. 정부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의 37%에 달하는 1,900만 명까지 확대해서 지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죠. 어제까지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 그리고 오늘부터는 초, 중, 고교생과 임산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질병관리청이 긴급 공지를 통해 이 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 계약 물량입니다. 유통하는 과정상에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그런 제품이어서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의 온도에 있어야만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에서 접종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백신을 차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걸 어겼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미 접종한 9세 미만 아이들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된 접종에는 이 물량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11만 8천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시행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신고된 건수는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사가 필요한 물량은 약 500만 도즈, 500만 명 좀 안 되는 접종 분량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을 체크하면서 그 사이에 2주 동안 식약처가 품질 검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문제가 없다면 다시 병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이 백신은 연 단위 계획 공급이라서 단기간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량 폐기 결정이 날 경우엔 추가 대책을 고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예고했던 소식이죠.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 판정을 논의했는데요. 한 달 후부터 난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결론은 일러야 오늘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내일 발제 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려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진행된 탓에 일정이 계속 지연됐고요. 이 전광훈 씨의 이단 판정 여부도 관련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미뤄졌습니다. 향후 이 별도의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불법 집회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천절 전후로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개천절의 서울시내 집회 신고수는 총 835건이고요. 이 가운데 금지구역에 신고했거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100여 건에 달합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김창룡 경찰청장도 법이 허락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결 차단 및 해산 절차 등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 방해, 기물승계 등 불법 폭력 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해산명령 불응,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일부 전직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드라이브스루 차를 타고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각자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방역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논리인데 글쎄요, 얼만큼의 호응을 얻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2자릿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전격 중단입니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들고 나왔군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집회. 자,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소식 짚어보기 전에요. 이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최종혁 관장 발제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야가 4차 추경안 내용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정세균 총리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원내 대표단인가요? 원내 대표단을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하는 그런 협치의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총리실의 한 간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어제 그 정세균 총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했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 본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총리실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내지는 그런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고요. 자, 국내 코로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반장,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사흘 연속 2자릿수를 기록했잖아요. 그 자체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2자릿수로 가지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이달 초에 실시한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전체 확진자는 61명, 국내 지역 발생이 51명,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고요. 비수도권에서 15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 오피스 건물에서, 그리고 또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관악구 세아우나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된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접촉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신 반장도 발제해서 트윈데믹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이번에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대폭 확대했죠. 그래서 1,900만 명에게 백신을 맞춰서 트윈데믹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산이었는데 어젯밤에 백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전격 공지를 했죠. 네, 이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지난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맨 먼저 영유아와 만 9세 이하 아동이 맞았고요. 오늘부터 임신부와 만 13세에서 18세에게 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 질병관리청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온 건데요. 이 백신을 냉장차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이 됐고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500만 도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1도즈가 1회 접종 분량, 투여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00명에게 놓을 수 있는 분량인 건데 사실 영유아는 2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5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단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부터 사용될 전량을 회수한 겁니다. 독감 백신은 이동 과정 중에 영상 2도에서 8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 효능과 안전성이 불확실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질 검사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맞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 반장.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앞서 맞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앞서 8일부터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맞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 대한 백신은 공급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고요. 자, 문제가 된 물량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서 이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졌고요. 특히 이제 일교차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콧물 나고 감기 증상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신반장 어떻게 뭐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열도 나고 콧물도 좀 나는데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뭐 무작정 사실 선별 진료소를 당장 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엄격하게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각의 질병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오랜만에 판넬이 등장했네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거 많이 썼는데. 거꾸로 들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아니, 원래는 이게 이 가림막이 없으면 최 반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거네요. 뉴 아이템. 새로 구입했어요? AD가 구해줬습니다.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신반장의 정치 스쿨을 제가 요새 못하니까 네. 신반장의 코로나 스쿨이고요. 네. 자 일단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증상 발생 위치가 좀 다른 게 감기랑 독감은 여기 목 상부에서 발생을 하고요. 코로나는 아래 하부 기관 폐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주요 증상을 좀 보면 일단 이 콧물 재채기 같은 게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죠. 여기에 더해서 심한 근육통이나 뭐 오한까지 동반이 되면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코로나가 갖는 뭐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써 있는 건데 후각과 미각의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맛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서서히 이제 좀 심해지잖아요. 네. 뭐 좀 열이 나나 콧물이 나나 하다 보면 기침이 나고 하는데 물이 조금 나다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그쵸. 막 이렇죠. 독감은 한 번의 증상이 발현을 합니다. 어. 갑자기 이제 뭐 오한과 두통 뭐 이런 게 몰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잠복기가 없는데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다가 또 갑자기 오니까 독감이랑 비슷하게 확 오잖아요. 그러면 미각, 후각 없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자가 진단을 좀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독감이 혹시 뭐 독한 감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감은 다른 바이러스에 옮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다른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백신 접종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코로나 스쿨에서 이제 엄밀하게 구분은 했지만 아무튼 증상은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헷갈리죠.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는 백신이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들도 꼭 맞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매년 맞아요. 자, 지금 이제 해외 상황도 짚어보면 해외 코로나 상황도 뭐 대단히 심각한데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145만 명이고요. 지금 넘었고요. 또 누적 사망자도 96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지금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죠. 이 누적 그렇죠. 확진 환자가 뭐 704만 명을 지금 넘었다고 하고요. 이 미국의 절반이 넘는 28개 주에서 지금 확진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몬태나주를 비롯해서 8개 주는 증가율이 50%를 넘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미국 얘기했고요. 또 인도도 심각한데 유럽은 어때요? 지금 뭐 유럽 상황도 사실 좀 많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 스페인이 특히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3만 명 이상 환자가 늘어났고요. 이 중에 약 40%가 수도 마드리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 발생률이 특히 높은 지역에 한해서 이동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좀 빈민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통제가 조금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이 확진 환자가 배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정부는 재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10월 중순쯤에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t the moment, we think that the epidemic is doubling roughly every 7 days. So let's say that there were 5,000 today, it would be 10,000 next week, 20,000 the week after, 40,000 the week after. And you can see that by mid-October, if that continued, you would end up with something like 50,000 cases in the middle of October per day. So the middle of November, say, to 200 plus deaths per day. 영국에서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군요. 프랑스 쪽에서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지금 이제 연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반장, 본토에서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2차 확산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당국이 스페인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코로나 2차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전염성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방역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그런 스토리가 담긴 드라마를 방송 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내부에서 말이 많다면서요. 네, 지난 17일부터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라는 제목입니다. 14부작 드라마라고 하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들과 의료진의 사투를 담았다고 합니다. 막상 드라마를 보면 의료진 역의 그 배우의 머리가 뭐 고반장처럼 반듯하게 빗겨져 있고요. 뭐 간호사가 적절한 의료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거나 또 흉부 압박을 잘못하는 등 고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여성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등 성차별적 장면도 상당수입니다. 중국 내 리뷰 사이트에서 10점 만점에 2.4점,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그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이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아까 이제 심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요,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했는데 글쎄 뭐 이게 정확하게 반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표현만 갖고서는요.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2자리, 독감 백신 접종 전격 중단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결국 나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늘리고 당초 초등학생까지였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통과되는 즉시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회를 향해 당부했지만 사실 여야가 과연 오늘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반면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자, 앞서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성호 위원장이 여야 간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여야 간사들에게 지도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회의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던 중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안 유지냐 전액 삭감이냐를 두고 한치 물러섬이 없었던 통신비, 결국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자, 당초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 약 9,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건데요. 대신 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항목들을 일부 반영키로 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년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통신비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면 정작 더 시급한 바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모두 일종 한 걸음씩 양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원에서 배제됐던 업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 방침 내 적극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콜라 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폐만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전 국민 무료 접종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신에 105만 명, 이 105만 명분에 대한 무료 접종 예산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드러난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인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관련된 예산 47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자, 이번 협상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외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어제와 오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병현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성대 후보자 이 선관위원 자격에 맞지 않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권과 여당의 청부선관위원 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동안 내놓은 입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의 짓밟은 군합발이다. 보수 세력은 권력, 돈, 강대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 세력의 몫이 되었다.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 이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 그 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권, 진보 진영에 편향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후보자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고 대학 교수 신분이었다.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트위터나 이런 SNS 올린 글 중에 좀 과했다 또는 조금 가벼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자 스스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답변을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며 자격이 없다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헌법은 물론이고 이 선관위법 어느 곳에도 중립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다. 너무 갈라치기식 선거관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으로서 중립성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딱 한 번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거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후보자 이 정치 후원금은 이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치 참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이 해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이자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자, 누구에게 얼마를 또 어떤 취지였던 걸까요? 심상정 의원한테 했는데요. 제가 OBS 방송 진행 중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와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네,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10만 원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받게 되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중학생도 돌봄비 지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 끝내면서 어쨌든 밤사이에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잘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추경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 오늘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가 점심 때 갑자기 이제 속보가 들어왔죠. 아까 이제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대방 상대 당의 원내대표를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장면이죠. 어쨌든 윈윈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고 반장.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상태가 아니죠. 본회의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어제 오후에 예결위가 정해된 이후에 예결위의 여야 간사 간 지금 논의를 거친 다음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 간 이 논의를 통해 이 최종 합의에 이른 건데요. 자, 우선 정부가 예산안 세부 항목을 이 파일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데 예결위가 현재 이 밤 9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본회의는 밤 10시쯤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 주기만 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은 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청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도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추경 공고안,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비 선별 지원과 또 중학생 아동 특별 돌봄비 지급 등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부가 검토한 큰 틀이 반영돼 타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여야 간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 반장,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신비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에 네. 따라서 선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당초에 정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야가 만 16세에서 34세 사이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 35세부터 64세까지 사이는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뭐 제가 쏙 빠졌네요. 네. 저도 대상. 조 반장도 빠졌어요? 외롭지는 않네요, 제가. 저는 최 반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게요. 왜요? 이 지금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어느 아까 시점으로 만 몇 살까지라고? 만 34세. 34세. 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못 받고요. 네. 만약에 지난해 기준이라면 또 받을 가능성이. 지난해? 예. 왜 갑자기? 갑자기? 그 갑자기 1차 지난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 기준이 뭐 6월까지였다, 7월까지였다 정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이제 나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번 추경 협상 과정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나 시행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고 반장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네, 뭐 그래요? 저랑 최 반장이. 근데 저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나이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래요? 통신비 지원 받는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좀 아직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줘요. 지금 복잡하니까. 네. 자, 그리고요. 어쨌든 나이만 맞으면은 전부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일단 아까 신 반장밖에 없죠, 이 중에서. 일단 이 그죠? 통신비 2만 원이 아까 강지영 반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기준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라고 최 반장이 시키는데 네. 만 16세에서 34세 사이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일단 저랑 최 반장은 확정이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고 강지영까지 3명 강지영 확정. 반장까지요. 네. 그리고 저하고 조 반장은 못 받는 걸로 확정. 네. 고 반장은 애매한 상황. 고 그렇게 이제 반장 정리를 저희 합시다. 라인으로 그냥 넣는 게. 자,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 나이를 기준으로 했느냐가 사실 네. 궁금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야의 설명에 따르면 네. 만 35세부터 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또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 여당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 비대면 경제적 사회 활동에 늘어서 통신비가 증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다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사실상 주된 경제활동 인구이면서 또 세금을 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4050 중장년층 네. 국장이죠. 이제 좀 저하고 제외가 이제 되니까 네. 네, 뭐 약간 일종의 역차별이다 이런 뭐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여야의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건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통신비에선 제외했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설명이잖아요. 뭐 여야의 설명이고 당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비를 중학생한테까지 확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그 초등학생까지였던 돌봄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하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당초 개인 택시 운전자는 포함됐지만 제외가 돼서 좀 반발을 샀죠.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제외돼서 반발을 샀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여성학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랑이었던 대도시 눈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유흥업을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은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라면 화재 형제 사건 등으로 이 위기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상담 시설을 보강하고 또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좀 조기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47억 원을 이번 예산에 확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먼저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 인력을 늘려서 이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학대 또 돌봄 방치 아동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공방 내용 아까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이 조 후보자가 소셜미디어나 언론사에 기고한 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거나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 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면서 선관위원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대학 교수로서의 표현의 자유이자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얼마든지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자, 조 후보자는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과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한 데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과 관련해 자,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소위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자 여당에서 아직 관련 재판 중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한 자세는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이번에 청문회를 치른 선관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게 되면 약 1,500억 원을 가량의 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3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조성대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과 동시에 치러질 경우 지방선거 본연의 특성,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치른 조병헌 후보도 취지는 알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어렵다. 이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관례와 달리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서도 직을 유지하고 있던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요. 네, 그동안은 선관위원장은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이 대법관에서 퇴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관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났었는데요. 하지만 권순일 위원장이 지난 7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여야 모두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전날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자리에 김세환 사무차장을 그리고 차관급인 사무차장 자리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는데요. 자,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끝으로 사의를 표한 겁니다. 후임위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게 되고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에 임명이 되면 선관위 전체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역시 관례상 대법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가 열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했고요. 여러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 탈북민이 재입국을 하거나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최근에도 재입국을 하려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이제 관련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보고를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탈북민 가운데 재입국한 사람은 29명이고 그중에 다시 또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 6명이 있다고 합니다. 재입국 동기에 대해서는 회유나 협박, 국내 범죄 등 다양하게 있고 이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청와대에서 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원의 이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긴 하지만 이 국정원의 인력은 경찰에 함께 넘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경찰은 인력이 넘어오지 않고서는 아직까지 이 대공수사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법을 심사할 때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야가 4차 추경안 내용에 합의를 했고요. 예결위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거죠, 재반장? 그렇죠. 네, 그렇죠? 예결 심사를 해야죠. 예결위 한번 거치고 아마 오늘 밤에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도 돌봄비 지원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죠. 당정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 오늘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곧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국정 과제 가운데 단연 1순위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공수처 출범을 주문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당정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회의장에 등장을 했었죠. 그 기운을 받아서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시 한번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지금 고발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죠.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여야 구분 없이 4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이 반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국회 다수결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나 반대하니까 헌법소원 제기하고 나 윤창호법에 대해서 나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겠다 주장하는 건 뭐 하다랍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했던 논리가 지금 바로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거 아니냐 하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힘의 명분이 부족하긴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은 지켜야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곧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곧이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민주당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아예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승전추라고 해야 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올인했습니다. 2017년 1월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안 되니까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이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던 추 장관, 이 질의는 좀 참기 어려웠나 봅니다. 국방부에서도 자인을 했잖아요. 병감형 명령이 없다, 1, 2차 모두 다. 그런데 애초에 6월 5일 날 나갈 때 잘 근무하던 병사가 9박 10일 병가를 나가는데 병가 명령이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네? 저 경우가 이제 명령은 없고 부대 일지나 면담 복무 기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병가 명령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이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런 행정이 미흡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서 국방부 장관이 위로 삼아 건넨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소설 쓰신의 기억이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느라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근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단 유감의 단서 맞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시면서 또 전제를 다신다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감이다.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설화도 설화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 공방 역시 피로감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진도 앞바다의 침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또다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하여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바닷속에서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엉뚱한 데이터가 CCTV 영상에 더 씌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CCTV 영상에 저장돼 있던 DVR은 커넥터와 연결돼 분리되기 어려운데도 수거 당시 1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참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죠.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에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2014년도 검찰의 수사는 CCTV 데이터의 일부만을 분석한 나머지 조작의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했고 또한 검찰은 DVR 수거 과정을 체증한 영상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한 바가 없어 수중 영상에서 확인되는 DVR 본체가 실제 DVR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참위는 지난해에도 DVR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중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무 패킹과 열쇠 구멍의 모습이 수거한 뒤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은 조작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진은 해경에 의뢰해 만들어진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촬영 장비가 정밀한 촬영이 불가능한 모델이고 특조위가 제시한 증거가 모니터를 재촬영한 영상이라 고무 패킹 상태가 다른지 분석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군도 당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조작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VR 수거 1분 뒤 찍은 사진에는 수중 영상과 열쇠 구멍 모습이 같고 약 10분 뒤 해군 관계자가 DVR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덮개가 열리며 열쇠 구멍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참위가 의심을 풀지 못하는 건 CCTV에 남겨진 영상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8시 49분, 사고 직전에 3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열쇠인데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열쇠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최대 30년, 그러니까 2047년까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봉인을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기록물 공개 요구안에 동의를 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요구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범 여권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저는 1996년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고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지난 7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갖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이 이번 요구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승전 공, 기승전 추, 추미애 또 설화, 어이가 없네. 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장관을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다고요? 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발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단체는요, 이 추미애 장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후원금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을 해서 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의혹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5일에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와 부인인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책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 씨가 앞서 이 장모인 최 씨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다. 윤 총장 역시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 검찰이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지검 형사 6부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의 부인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어제도 강조했잖아요. 네,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요, 윤 총장의 부인이 아니라 장모가 한 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장모 최 씨가 이야기한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회장님 따님 뭐 주식 갖고 또 했었더만. 그걸 상관없어. 왜냐면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시효가 다 지난 거래.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4년이야. 뉴스타파는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9년 8억 원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 매수했을 때 명의는 김건희 씨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최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한 이모 씨를 직접 만난 건 최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로 돼 있는 만큼 김 씨가 명의만 빌려준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해외 소식도 좀 알아보면요. 2020년 올림픽, 그러니까 도쿄로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뒷돈이 작용했다. 이런 문서가 공개가 됐다고요? 네, 최근 미국과 프랑스 당국이 공개한 문건에는 관련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일을 맡은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가 당시 IOC 위원이었던 라민 디악의 아들 이 파파마사타 측에 36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4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돈을 보낸 건 2013년 8월과 11월인데요.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결정한 건 2013년 9월의 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파파마사타는 블랙타이딩스가 업무상 거래를 위해 자신의 계좌를 송금 수단으로 이용한 것뿐이라면서 도쿄올림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반장,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따로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네,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이었던 이 다케다 스네카즈는요, 이 블랙타이딩스의 돈을 지불한 이후의 일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올림픽 개최 자체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산케이 신문은 이례적으로 이 스가 총리에게서 올림픽 개최에 관한 강한 결의를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 올림픽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BTS가 또 BTS 얘기인데요.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요. 전 세계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오늘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밤에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저녁 내일 밤에 공개되는 거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소식을 제가 봐가지고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승전공, 기승전추, 추미애 설화, 어이가 없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상징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노랑 그리고 파랑 세 가지 색을 혼용하는 안을 놓고 당내 반발이 컸던 건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 상징색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의 빨강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상징 색깔은 미정입니다. 자, 지난 14일 앞서 들으신 대로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함께 쓰는 상징색을 보고했지만 최종 확정은 여러 번 미뤄졌죠. 엊그제 발표하려다 어제로 미뤘고 어제도 발표를 못하고 오늘로 미룬 겁니다. 혹시 당색 관련해서 좀 의견이 정리가 되셨는지요? 그것도 뭐 곧 결정날 테니 너무너무 맛있다. 자, 국민의힘은 조금 전 가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색을 논의했는데요.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꾸자는 의견과 현재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의견, 자유한국당 당시에 빨간색으로 돌아가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국민의힘이 빨강과 노랑 그리고 파랑을 함께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자, 앞서 이 김수민 본부장은 보수와 중도, 진보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일각에선 특정 색깔 하나만 쓰기에는 더 이상 쓸만한 색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너무 많은 정당이 너무 많이 당 색깔을 자주 바꾸는 통에 새롭게 쓸만한 색깔이 없다는 거죠. 자, 당장 국민의힘이 처음 밝힌 이 빨강, 노랑, 파랑도 각각 옛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각각 상징 색깔이죠. 자,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명을 바꿀 때 또는 당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 등등 자주 당 색을 바꾸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당 색깔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때 그 사람들. 자, 오늘은 당 색깔 변천사, 좀 더 거창하게는 당 색깔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당들이 언제부터 당 상징색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정당이 80년대 중후반부터 비공식적으로 상징 색깔을 사용해온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1991년 3월 11일 기사를 보면요. 제1회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당 공천이 금지된 상황에서 각 정당이 자당 출신 인사들을 알리려는 여러 방안이 소개됐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후보들의 선전벽보도 바탕색으로는 평민당 상징인 노란 색깔을 쓰지 못하게 된 선거법 규정을 피해 일부 글자를 노란색으로 통일해 표기토록 하는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민당 후보를 알리기 위한 각종 묘한 짜기의 부심. 자, 실제로 이 평민당이 각종 선거에서 활약을 할 때마다 이 평민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빗대 황색바람, 황색돌풍 이런 단어가 곧잘 사용됐다고 합니다. 13대 총선을 앞둔 1988년 4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당원 단합대회에 각각 참석해 황색바람을 점화시키고 특히 24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지구 대단합대회를 통해 서울에서도 황사 현상으로 돌풍을 일으킨다는 구도이다. 자,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당 상징색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자, 95년 4월 3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자,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사상 처음 컬러 선거용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각 정당에 상징색이 있는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들 투표용지 색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당이 사용하는 상징색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 고심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상징색이 있는지도 문의했으나 정당 측은 당기에 사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상징색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아무튼 당 상징 색깔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본격적으로 정치판 중심에 등장한 건 2000년대부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민주자유당, 민자당부터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까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은 파란색을, 그리고 또 새천년 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 또 통합민주당 등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정당은 노란색 또는 녹색 계열을 당 상징색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2012년과 2013년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2012년 초에 한나라당은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상징색도 교체하는데요. 그동안 써왔던 파란색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색을 상징색으로 내세웠습니다. 흰색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빨간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빨간색이 저희 그 새누리당의 기본 컬러입니다. 네, 당시에는 나름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주자유당 이래로 10수년 넘게 파란색을 써온 터라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빨간색의 거부감을 나타냈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빨간색이 좌클릭과 연계돼서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부터 내 지역구인 땡땡 시민들이 빨간색을 싫어한다 이런 의견까지 아주 반대 입장이 여럿 나왔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진보 정당의 상징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왜 하필이면 붉은색이냐라는 부분이 나도 질문하려다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심상정이가 맨날 그 색깔 가지고 잠바 입고 다니는데 그 혼돈하지 않겠냐. 자, 그리고 2013년 민주당도 당 상징색을 바꾸게 되는데요. 새누리당 못지않은 파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택한 청색은 신뢰와 희망, 진취성과 미래를 상징하고 삼각형은 민주당의 3대 핵심 가치인 민주, 민생, 평화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색깔의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네, 이후 당명이 바뀔 때마다 상징색도 조금씩 변했지만 파란색이 기본 바탕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상징색으로 쓸만한 색깔이 한정돼 있다 보니 각 정당이 상징색을 정할 때마다 크고 작은 잡음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이었죠.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서 색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신당이 상징색으로 주황색을, 오렌지색을 택하자 비슷한 색을 이미 쓰고 있던 민중당이 발끈한 겁니다. 색깔도 지적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색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국민당은 오렌지색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이쪽은 주황색이고 이쪽은 오렌지색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 측은요, 당시에 민중당의 색깔보다 조금 더 비비드하다라는 설명까지 내놓았었죠. 비비드한, 그러니까 선명한 오렌지색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원색을 벗어난 다양한 색이 상징색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당이 색깔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식할 정도로 이제 상징색은 정치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색깔이 등장할까요? 자,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짧게 이 소식도 잠깐 전하고 갑니다.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해당 법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인데요.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인 재계는 비상입니다. 오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를 잇따라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상징색 고심 거듭, 빨 노파 삼색 하나. 네, 뭐요? 자. 아니, 신반장이 갑자기 말을 걸어가지고요. 지금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네. 봤는데 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총리실 이제 네. 직원 한 명이 간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자가격리, 그러니까 자택 재택근무. 대기에 들어간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지금 형제상을 당했다는 속보가 떠서 네. 그 소식을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말 시켰군요. 예. 네.
자, 그때 그 사람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보는 코너인데 예. 반갑네요. 오랜만에 해서 오늘 좀 길게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예. 전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파고들었네요. 예. 네. 오늘 뭐 수고했습니다. 좀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얘기했던 박용만 회장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났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그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때문인데요. 제기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 초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난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재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박용만 회장은 이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만 경제계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재계가 이제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 재계도 재계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발도 일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회의 자리와 또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 등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 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라면서 이 법안 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도 있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많지 않지만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류와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김종인 위원장 외에 찬성 입장을 가진 의원 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과 여러 차례 각을 세운 바 있는 장제원 의원인데요. 이 공정경제 3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활성화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면서 당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한다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껍데기만 차용하려 했던 것이냐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 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책이죠. 나의 인생 국민에게네요. 제목은요. 발간 축하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재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으로 그 기간 비판도 칭송도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철길을 잘 꽈라넣어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달리기만 하면 돼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우리 민주진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속 기획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답사를 통해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대표를 해야 한다라고 성화했는데 그때 총선을 계기로 재집권의 기반을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다면서 시스템 공천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게 당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생각해 역점을 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년간 회고록을 쓰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그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해도 정치는 하지 말아라. 정치하면은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 너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정치는 하면 온 집안이 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치는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도 일종의 실내 모임이었잖아요. 그럼 참석자 수가 제한이 된 거죠?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모임 지침에 따라 45명, 45명만 초대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내 행사 자체를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과연 또 이렇게 실내 행사를 좀 했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속보가 더 있어요?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징색 고심 거듭 빨로파 삼색 가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화만은 지나갔지만 생업은 어쩌나 눈물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창 장사로 바빠야 할 곳에 검게 탄 과일만 남았습니다. 어제 청량리 전통시장에 큰 불이 나면서 폐허가 된 첨가물 시장인데요. 이튿날인 오늘 잔불 정리와 함께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점포와 창고 등 불탄 곳만 20곳.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에 추석만 기다린 상인들의 속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곳 상인 회장에 따르면 피해 상인 중 절반은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가입했다 해도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잇따라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나설 수 있도록 피해 보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 상황은 최 반장이 조금만 더 보고 가고. 네,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조 반장은? 좋아요? 네. 네.